네, 안녕하세요. 방문가 김용 한국사 강사 임준수입니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이 체계가 바뀌게 됐습니다. 그 바뀐 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급수 체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부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현행은 고급, 중급, 초급 이 3단계 시험이 있었죠. 그리고 점수에 따라서 획득하는 점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되었었던 그 급수 등급이 있었는데요. 지금 2020년 5월부터 시행되는 47회 시험부터는 이 고급 시험과 중급 시험 그리고 초급 시험 3단계에서 이 심화와 기본 이 2단계 시험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바뀐 이유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얘네들은 문제가 조금 모자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시험으로 통합을 해서 시험을 치르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요. 우리는 거기에 맞춤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차분차분 살펴보시면은 자, 취득 점수에 따라서 심화가 1, 2, 3급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자격이 바로 3급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중급 시험을 봤다면 이제는 심화 시험을 응시해야 된다. 심화 시험. 그래서 기존에 고급, 중급, 초급에서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이 나누어졌었다. 우리가 중급 시험에 3급을 목표로 했었었죠. 그러나 지금 바뀐 시험에서는 심화 강좌에서 심화 시험에서 이 3급 자격을 획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세요. 시험의 난이도는 조금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조금 더 까다로워졌어요. 그러나 70점을 맞아야 됐었던 과거 점수에서 60점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유분리를 따지기에는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우리가 획득하기에 좀 부정적인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세요. 심화 시험 난이도는 현행 고급 시험보다 조금은 평이한 수준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진행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가 어차피 중급을 볼 거였었기 때문에 고급 시험보다 낮아졌다? 이거 고려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중급 시험보다는 확실하게 난이도가 올라간다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느냐?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을 따야지 우리가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치 교원 자격증이 있어야 임용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것처럼 이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3급 있으셔야만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을 보기 전에는 전공이나 교육학보다 제가 한국사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시험을 응시조차 못하니까요.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획득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항상 준비할 때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딸 수 있는가? 확실성을 바탕으로 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 심화 체계의 시험이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심화 시험이 출제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정확한 난이도 예측을 하기가 힘들어요. 고급보다 조금 쉽게 낸다고 했었지만 어느 정도 선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측 불가합니다. 그러나 3급, 중급에서 3급을 따기는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지금까지 누적된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하시던 대로 제가 준비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따라오시면은 문제없이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6회 2020년 2월 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여러분들께 보다 더 확실한 합격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지 마세요. 이거 시험 바뀌면 60점만 맞아도 된다? 이렇게 재지 마세요. 난이도가 조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만큼 어려워지고 60점인 만큼 좀 낮아진다. 그래서 상쇄가 될까요? 지금과 비슷하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다 확실한 46회차 지금의 중급 과정의 70점을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12월달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되는 건 2월 시험이 맞습니다. 자, 만약에 2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면 다가오는 시험 중에 가장 빠른 회차를 보시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나 이건 조금의 불확실성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바로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점 따지지 마시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가까이 다가오는 회차의 시험을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중요한 공부라고 할 수 있는, 물론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우기지겠지만 이거 없으면 시험 못 봅니다 우기겠지만 더 중요한 공부가 있으시죠. 바로 전공과 교육학입니다. 거기에 매진을 하기 위해서 빨리 이 귀찮은 이 한국사 공부를 빨리 해치워버리시죠. 자격을 갖추시고 당당하게 전공과 교육학 준비에 매진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학습 전략 한번 살펴볼까요? 전 시기별로 골고루 문제가 나옵니다. 무려 50문항이 출제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보실까요? 선사, 고대, 중세, 근세 조금의 편차는 있지만 대부분이 이 정도 패턴으로
전 근대사에서 60%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60%가 출제되는 요 영역 버리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에게 두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선사 버릴까요? 왜 버려요? 이거 1시간이면 다 맞추는데요. 응? 다 가져가야 됩니다. 다 가져가요. 대신 공부하는 노력에 비해서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 잘 출제되지 않는 내용들은 과감하게 버리도록 합니다. 왜요? 우리는 100점 만점 맞을 시험이 아닙니다. 70점을 넘으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72점 수준으로 공부를 한다? 안 되죠. 왜? 난이도 편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한 85점 정도가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할 선입니다. 자, 그리고 현대사, 근현대사로 갔을 때 이게 이제 40% 출제가 됩니다. 편차는 있어요. 근대가 많을 때도 있고 강점기가 많을 때도 있고 두 개가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교차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 하나도 버릴 수가 없어요. 주제가 정해져 있거든요. 현대사에서 네 문제 나온다. 네 문제도 정해져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민주주의 두 문제. 그 다음에 경제와 통일 관련된 질문들이 한 문제씩 각각 등장한다. 대부분의 패턴이 그렇습니다. 한 문제 추가될 수 있고 빠질 수는 있지만 정해진 주제, 주요한 주제들이 어느 정도 잡혀 있기 때문에 이 시험들은 여러분들께서 포기하지 마시고 전 시기를 골고루 준비하시면 됩니다. 출제 빈도와 중요도에 따른 시간 분배와 반복 학습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한번 접해보시고 그 기출문제에서 요구하는 바가 뭔지 다시 출제될 주제들이 뭔지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르신다면 전문가한테 맡기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귀찮잖아요? 따라오세요. 자, 수업은 판서 내용이 진행될 거고요. 판서도 좀 최소화할 겁니다. PPT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책 내용과 사료를 확인하시고 왜요? 사료나 문화재, 사진 같은 것들이 대부분 문제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기출문제풀이가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분들께서 개별 학습을 하실 때도 이론 학습 그리고 빈칸 내용 점검 같은 것들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시고 기출문제도 한번 풀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복 학습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사는요, 특히 중국 과정은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얕아요. 대신 얕을물이 굉장히 넓죠. 그래서 근대사 들어갈 즈음 해가지고 앞부분에 있었던 고구려 백제 신라가 망각되는, 잊혀져가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뒤쪽을 공부하실 때 앞쪽 했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시험에 합격하시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강의는 수업을 진행한 후에 그 다음에 파이널 내용 정리 7시간에 달하는 내용 정리 특강을 제공을 하니까 그거 근현대사 들어갈 때쯤 돼서 앞부분을 돌려보시면서 마지막 주차에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반복학습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표 점수를 약 85점 정도로 설정한다. 물론 수업 중에 했었던 내용에서 문제는 다 나옵니다. 100점이 다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익히시고 실수 없이 가실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서라도 한 85점 정도로 설정해야 여러분들께서 어렵건 쉽건 그냥 무조건 붙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변화단의 시험에서는 60점이 3급의 기준이 되므로 한 75점 정도로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화단의 시험은. 그래서 한 15점 정도는 여유를 두고 준비를 한다. 그러나 버릴 것들은 분명히 과감하게 버리셔도 된다. 자, 시험의 난이도가 어려워지므로 합격성이 낮아졌다고 해서 변화단의 시험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상쇄되는 거예요. 불확실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월 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보다 추천을 드리고요. 안 된다면 빠른 회차에 빨리빨리 응시를 하셔가지고 획득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자, 역사는 반복된다. 문제도 반복된다. 그래서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이 기출문제도 항상 반복되어 왔었습니다. 문제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문제에서 출제된 그 주제가 주제은행식으로 반복되면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기출문제 8회 분량 8호 40, 400문제를 풀어보면 그 내에서 100점을 맞을 수 있을 만한 주제들을 다 다루게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46회 준비하실 분들은 이 중급 기출문제를 학습하시면 되고요. 47회부터는 고급과 중급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고급 문제보다 좀 쉬워진다 그러는데요. 그럼 고급 문제 말고 더 쉬운 문제 풀면 안 돼요? 없어. 고급 문제를 보세요. 준비는 조금 더 어렵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고급과 중급을 좀 적절하게 섞어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하고 수업을 같이 하신다면 수업 중에 2회 분량 100문제를 같이 푸실 거고요. 6회 분량 300문제를 과제로 내드릴 겁니다. 해설하고 같이. 그럼 그걸 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불합격하고 싶어도 불합격하실 수 없을 정도로 답이 보이시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기출문제 풀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료 분석, 시기 파악. 자, 사료가 다 등장을 해요. 사료, 문화재 사진들 다 등장을 합니다. 그럼 그걸 보고 뭘 파악해야 되느냐? 누가 이거 그렸지? 이게 아니에요. 뭐냐? 이 작품이 어느 시기인지 시기 파악하면은 85% 아니 90% 문제풀이가 다 끝납니다. 시기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 시기 파악. 그 다음에 보기 분석해서 4개를 하면 풀이가 가능합니다. 지엽적인 문항들 한 문제씩 넣어놔요. 오답률이 높은 것은 지엽적인 문제 2문항인데요. 요거 잘 없습니다. 틀려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합격과는 관계없는 만점 방지용 문제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릴 것들은 과감히 버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공부하실 때 이것도 해야 돼 하지 마세요. 핵심 내용들 중심으로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70점입니다. 그래서 85점 수준으로 공부를 해놓는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유있게 85점으로 하더라도 15점은 버릴 수 있는, 그러니까 버려야 되는 주제들이 꽤 많이 있어요. 중급 과정에서는.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서 4개를 하면 풀이가 가능하다. 하나는 버리겠다. 생각으로 보시는 겁니다. 대신 이거에 단서가 되는 조항은요. 핵심 내용 4개는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출제 가능 내용들을 학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도 외우기 필요 없습니다. 시기 구분만 하시면 되고요. 항상 문제는 비교 준거를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비교 준거가 뭐냐? 자, 원효 대사가 문제에 나왔으면 헷갈리는 오답지는 의상입니다. 의상이요. 다른 승려들, 한용운 스님이 등장할 수도 있지만 그건 그냥 거르는 지문이고요. 그래서 항상 비교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시기도 헷갈리는 시기들이 있어요. 그러한 헷갈리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해두신다면 갑신정변이 나왔다 그러면 이모군란하고 비교해서 공부를 해두셔야 되겠죠? 그렇게 해두시면 여러분들께서 문제풀이 하실 때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을 겁니다. 주제사 가운데서는 문화사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물론 정치사가 중심입니다만 정치사를 중심으로 딴 걸로 파생해가지고 공부를 하시되 문화재에 대해서 비중을 조금 더 두시면서 사진 자료 같은 거 확인을 꼼꼼하게 해두셔야 됩니다. 이 사료 확인 있죠? 사진이나 지도 같은 것들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정치에서 파생시켜서 다른 쪽으로, 그리고 문화재, 이거 시기가 언제였지? 이 시기의 경제, 이 시기의 사회, 이 시기의 정치는 어떠했지? 살펴보시면서 보는 겁니다. 그 다음 문화를 파악하는 힘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여러분, 돈이 있어야지 문화생활 합니다. 여가생활. 돈 없으면 여가생활 못 즐겨요. 당시도 마찬가지였었죠. 그래서 경제적인 변화와 함께 아울러서 살펴봅니다. 경제력을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 그 당시의 집권층이죠. 그래서 이들이 바로 문화의 향유층이 된다. 조선 후기에 서민문화 발생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뭡니까? 모내기법의 전국적인 보급. 그걸 통해서 분홍들이 성장해 왔었던 이 분홍들이 불을 바탕으로 하여 문화의 향유층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들의 성향에 맞는 풍속화가 많이 등장하지 않았겠어요? 자, 주제별 분류 보시면은 정치사가 압도적이고 다른 것들도 쭉 있죠? 문화사가 조금 더 올라갔었고 관계없습니다. 정치사 중심으로 흐름 잡으시고 문화재, 사료 확인하시고 확장시켜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시기 가운데서 근현대사가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만점 방지용 문제라거나 오답률이 높은 문제는 이 근현대사에서 다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후반부에 좀 집중 학습을 하셔서 근현대사 공부하실 때 정근대사 까먹었어요. 그러면은 내용 정리, 파이널 내용 정리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공부하실 분들도 개별적인 학습 노트를 통해서 다시 처음부터 같이 투트랙으로 이렇게 복습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빠르게 근현대사를 한 번 더 살펴보시는 거죠. 후반부에 집중 학습하셔서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좀 믿으셔야 되는 부분이죠. 근현대사. 마찬가지로 연도 외우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과감히 버리시고 시험에 나오는 주제들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요거는 우리가 좀 특수성이 있잖아요. 예비교사 분들이시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요거 간단하게 실어봤었는데요. 역사학습의 당위성을 인식한다. 여러분들 내가 이거 왜 해야 돼? 내가 음악교사, 미술교사, 체육교사인데, 이 과학교사인데, 이 한국사 왜 공부해야 돼? 하시면 공부하기 더 싫어집니다.
여러분들께서 스스로한테 학습하는 명분, 그 당위성을 스스로한테 부여하셔야 됩니다. 아, 맞아. 내가 그래도 교사인데 바람직한 가치관, 이 한국사,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애들하고도 좀 대화가 되지 않겠어? 바람직한 인성을 좀 함양할 수 있지 않겠어? 아, 이거 나한테 다 도움되는 시간들이다. 내 마지막 한국사 공부 시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내 인성, 내 가치관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라고 스스로를 설득시키셔야 됩니다. 아, 귀찮아 죽겠네 이거 생겨가지고 하지 마시고요. 더 여러분들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당위성, 스스로한테 이걸 해야 된다. 한국사 학습 해야 된다. 스스로한테 되뇌이시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역사가 지닌 특성들을 조금 파악하신다면 공부가 조금 수월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제부터 봐야 된다. 뭐 이런 보편성 있죠? 이런 법칙성이 있습니다. 풍선효과, 왕권이 강화되면 신권이 약화되는 거, 그 구조를 아셔야 공부하기가 수월하겠죠? 집사부와 시중이 커진다. 왕권이 강화되면 그럼 귀족 세력들의 회의기구에 썼던 화백회의와 상대 등의 지위는 약화된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거저 주어지는 평안은 없다. 도움을 받았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우리는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었죠. 400년 신라를 쳐들어온 왜를 스스로 막아낼 수 없었다. 그래서 광개토 대왕에게 원정을 요청했었다. 이런 것들을 뭘 통해서 알 수 있느냐? 광개토 대 왕릉비 그리고 호우명 그릇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문제입니다. 두 나라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고구려의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신라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런 겁니다. 아관파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신을 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 이후에 벌어질 사건이 뭡니까? 러시아의 이권 침탈이 심화되었었다. 보다 확실하게는 러시아의 저룡도 조차 요구,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보편성과 법칙성을 조금 생각하시면서 본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요? 화폐하면 숙종이다. 고려 숙종, 조선 숙종, 화폐하면 숙종, 이런 보편성, 법칙성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적 관점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하면은 흐름이 자연스럽다. 그 다음 총체적 관점에서 접근한다라는 것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어떠한 한 사건을 바라보는 눈을 이 네 가지 시각으로 같이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배경이 있고요. 원인이 있고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사건이 있을 거예요. 3.1운동이 일어나는 3.1운동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배경은 뭡니까? 1910년대에 있었던 강압통치. 그래야 3월 1일. 왜 3월 1일이지? 그것은 고종의 장래일, 황제의 장래일을 인산일이라고 합니다. 고종이 돌아가신 고종의 인산일이 3월 3일이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일 것을 대비하여 3월 1일 이틀 앞당겨서 그때 시행을 했었더라. 그래야 효과가 있죠. 이러한 관점들, 커다란 관점들 바탕으로 해서 공부를 좀 해볼 겁니다. 좀 어렵지만 이걸 익히라는 게 아니에요. 그 나름의 법칙을 발견하면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실 때 이해하기가 조금 더 수월할 겁니다. 아시겠죠? 고려 성종, 조선 성종 둘 다 공통적으로 성자가 들어가죠. 성자가 들어가는 임금들은 유교 질서를 완성, 유교 질서를 정비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 성종 때 유학자 최승로의 시무 28조, 그리고 조선 성종 때 유교식 통치 규범이었었던 경국대전 완성, 이런 식으로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화폐하면 누구요? 숙종입니다. 고려조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더 최소한의 암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해할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계획인데요. 12월에서 2월이라고 해놓으니까 엄청나게 긴 것 같은데요. 7회입니다. 7회차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화요일 저녁입니다. 주차를 따지다 보니 저희는 시험에 맞출 수밖에 없죠. 따지다 보니 첫 시작이 좀 불안한데요. 첫 시작이 12월 24일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낮에보다는 밤이죠. 밤 넘어가는 거 12시 그쪽 아닌가요? 7시까지 빡세게 공부하시고요. 밤에 여러분들 볼 보시죠. 됐나요? 12월 24일 개강이고 시험 전주까지 2월 시험을 확실하게 책임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펴보시고 같이 하시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항상 이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 한국사가 여러분들을 시험에 당락을 결정한다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당연히 기본 요건은 되지만 여러분들에게 더 중요한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확보를 위해서 빠르게 이것을 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공 그리고 교육학 학습에 매진하셔야 됩니다. 실기 있으신 분들은 실기까지요. 그래서 시간 관리 하시고요. 아프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건강관리, 건강관리 잘 하셔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목표 달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함께 하시죠.